네, 시황과 오후장 관심주까지 알아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코스피 2770선 정도 좀 오락가락하는데 그래도 좀 확신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번 주 시장 2800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770포인트니까 30포인트만 오르면 2800을 넘어갈 텐데 솔직히 이건 지수가 이번 주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돌파를 할지 못하고 끝날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레벨은 3000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3000포인트까지는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가게 될 것 같고 단숨에 3000포인트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당분간은 좀 박스권의 흐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고 의미 있는 레벨은 3000포인트다. 일단은 2800선부터 넘어서야 될 텐데 2800선 돌파를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0포인트가 더 중요하긴 한데 2800포인트는 잠깐 넘었다 다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에 외국인이 좀 의미 있게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새 돈이 들어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은 레벨에서 좀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완만하게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매수세를 좀 가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계속해서 지수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있어야 하고 환율 레벨이 안정돼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하반기 특집도 진행했는데 올해 하반기 시장 전망 보면은 지수 밴드 상단 3100까지 잡은 증권사들도 있고 본부장님께서는 하반기 지수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3000포인트면은 지금 지수대에서 약 10% 정도만 오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버거운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지수 자체가 10% 오르는 거는 또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좀 개별적으로 좀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면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3000포인트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근거에는 일단 3분기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기저효과 때문에 좀 둔화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4분기가 되면 미국의 대선 시즌이 돌입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증가할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인다. 따라서 3000포인트가 종가 기준으로 기록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3000포인트. 3분기 되면 이제 수출이 기저효과로 둔화될 수 있다. 4분기에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도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 보면 시장 전체보다는 종목이나 이런 섹터별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주도 업종이 있게 마련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 이런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이 의미 있게 들어와 준다 그러면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질 텐데 그런 흐름이 없다 보니까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좀 단기적인 테마에 집중을 해서 순환매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런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수급적인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개별 종목 장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보니까 석 달 새 12% 정도 상향된 것으로 나오는데 요즘 주식할 때 물타기보다 불타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많이 오른 종목들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오른 종목은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단기 테마나 뉴스나 이벤트에 의해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가 또 금방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사실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향후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이 왔을 때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최소 중기 이상의 이익 전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업종이 있다면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뭐 다들 이제 너무 인지를 많이 하셔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가장 일단 선봉장에 서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상승폭이 상당하고 오른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이 반도체 디램 사업 부분에 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 올해 1분기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 지는 불과 얼마 안 됐다라는 거고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은 최소 뭐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식을 하반기까지 계속 좋게 보셔도 저희는 무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로 이제 뭐 전력기기,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동안 상황이 너무 지금 좋은 호실적 상황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전방 쪽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가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도 뭐 조정받았을 때는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좋아지고 있는 업종은 화장품과 음식료, 이런 소매에 관련한 업종인데 이런 업종들은 한 3년 동안 안 좋다가 이제 그 해외 수출의 판로를 모색을 하고 수출 물량이 의미 있게 증가를 하면서 좀 실적이 도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 디램 사업 흑자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실적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 사이클 상으로는 뭐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고, 전력기기도 좋고, 화장품과 음식료 같은 이런 소매 업종들 수출 증가세에 주목을 해봐라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뭐 반도체가 올랐다가 식품주, 화장품주가 다시 상승했다가 이런 종목별 순환매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뭐 뜨거운 종목들, 뭐 주가 조정을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정 받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기 이상의 추세를 갖게 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들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빠진다고 해서 되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고 계속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최소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순환매가 오는 중에 단순하게 테마나 뉴스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해외에서 터진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 때문에 반짝반짝 오르는 초단기 테마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도 한 번씩 순환매가 오는데 그런 애들은 따라가실 필요가 없고 조정받아도 보실 필요가 없다. 결국에 실적이 턴어라운드해서 이제 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든 그 업종 내에서의 이 순환매 플레이는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상승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뭐 아주 뜨거운데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뭐 30차례 최고가 찍었고 나스닥 6일 연속 지금 사상 최고 기록한 상황인데 큰 조정이 뭐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큰 조정이 없이 뭐 이렇게 강세장 이끄는 동력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너무나 그동안 호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계속 좋은 이유는 사실 AI발 빅테크 사이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이런 핵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지금 실적과 장기 전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속된 말로 하드캐리 한다고 하죠. 이들 기업들이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산업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헤게모니를 바꿀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과 대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기업들에 대한 뷰는 사실 경기와 무관하게, 물론 완전 무관하진 않지만 경기에 상대적으로 좀 민감하지 않은 정도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례로 올해의 S&P 500 상승분의 거의 한 30% 정도로 혼자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정 종목, 특정 업종과 특정 종목의 이 상승세가 미국 지수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랠리는 결국은 뭐 AI 랠리라는 점은 분명히 보이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좋은 실적에다가 장기 전망도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가 뭐 그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소비 둔화 얘기가 요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경기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사실 그동안 혼자 전 세계에서 너무 혼자 좋아왔기 때문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게 계속 좋을 수는 없으니까. 예. 거기다가 금리 인상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환경이 상당 부분 지속이 되면서 기업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주택 보유자 같은 이런 층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로 가중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역시도 코로나 이후로 임금 상승이 꾸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커졌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작년 올해 계속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그런 어떤 정리해고랄지 직원 감축이랄지 이런 부분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미국 GDP 성장률도 그래서 올해 내년은 사실 재작년 대비해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사이클상에서 어느 정도 둔화는 좀 저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국면에 돌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 부분이 네, 뭐 미국 경기 흐름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연준 금리 인하도 요즘에 좀 관심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올해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번은 인하를 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두 번이 될지 한 번이 될지 그건 솔직히 제가 뭐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금리를 한 번 인하하느냐 두 번 인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소풍 가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 소풍을 가기 전날까지가 설레지 사실 소풍을 갔다 오고 나면 설레임이 사라지거든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한 번 인하할까 두 번 인하할까 지금 기대감에 있는 국면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 막상 금리 인하가 실행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경기가 안 좋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는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뭐 그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 뭐 이런 부분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추세를 갖는지 아닌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과거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를 한두 번 인하했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올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면 사실 시장에 혼란만 주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인하하는 국면이 들어가게 된다. 정말 경기 둔화를 중앙은행들이 용인하고 인정하고 예측을 하게 돼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다 그러면 사실 시장의 충격보다는 시장 내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어떤 색깔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저성장에 대한 이슈와 성장률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성장이 높은 것을 찾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엔 다시 성장주,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이런 쪽으로의 좀 색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어쨌든 연준에 앞서서 뭐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보다 앞서서 금리의 방향 전환 액션을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뭐 총재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제 그 중국의 5월 소매 판매 뭐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지만 산업 생산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과거 고성장기에서 이제 이 중진국의 함정에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문제랄지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문제
그리고 정치 체제 불안 이런 문제들이 있는 와중에 과거 2000년대 차이나 스토리를 이끌었던 어떤 전통적인 산업의 성장에서 이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 게다가 미국과의 어떤 이 대립으로 인해서 첨단 산업 이 발전 규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의 먹거리를 도모할 만한 성장 동력을 좀 찾을 만한 게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조심하자 보수적인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뭐 첨단 산업 육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증시나 경제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전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에 그럼 뭐 중국 관련 수출주들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중국 수출주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사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물론 화장품 일부는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중국에서도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음식료나 화장품 주식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출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여타 국가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면 중국에만 목매고 있는 것보다는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선진국이나 좀 더 시장이 큰 쪽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너무 중국 관련 뭐 수출주 이런 테마에 집중을 해보지 마시고 다른 시장에서도 뭐 잘하는 기업들을 잘 발굴해 보시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개별 종목 얘기도 좀 여쭤보겠는데 삼성전자는 뭐 오늘 이제 8만 원 조금 넘어설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사실 이제 핵심은 그거 같아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개발을 완료를 해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가 관점인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열심히 잘 개발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통과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도 긍정적으로 좀 위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HBM 납품 여부를 앞으로 좀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좀 IPO 가시화되면서 최근에 주가 뭐 어제부터 흐름이 좋은데 네. 현대차 IPO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도 IPO. 제가 IPO 법인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의 시총 대비해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대차 IPO 법인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장하기 전까지 IPO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다음 달부터면은 이제 하반기에 돌입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 흐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 뭐 어떤 것들 있을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환율의 안정화 내지는 하향 안정화,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이벤트가 어쨌든 하반기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언제 실행할 것이냐, 그 뒤에 이제 시중금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해외 수출이 그 부분이 이제 기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정도 진입하면서부터는 수출 데이터가 좀 다소 흐름이 성장의 증가폭이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각 기업들 특히 지금 주가가 좋은 기업과 주가가 안 좋은 기업의 이익의 흐름, 그다음 전망치의 상향, 하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뭐 시장, 주식시장, 우리 증시 흐름,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좀 주목을 하고 금리의 방향성과 수출 데이터, 이익 추이에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770포인트고 3,000포인트가 넘느냐 안 넘느냐 굉장히 이 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이게 정부에서도 바라는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 기업 밸류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 기업 자체의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개별 기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 물론 지금 턴어라운드 때문에 반도체나 일부 업종 등에서 좀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또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충분히 큰 종목 중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개별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시는 게 좀 성투하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뭐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르는 이런 밸류업 기업들 잘 선별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